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 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신랑을 만나 일찍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제지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은 모르고 자랐어요. 지금 신랑은 저희 부모님 밑에서 일하던 건실한 청년이었고요. 신랑은 어려서 엄청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공부시켜야 되는 남동생, 여동생이 둘이나 있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본인은 일찍 취업을 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자식 같은 마음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챙겨줬고요. 저희 집에 자주 데려와서 밥을 먹이곤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들은 자기 자식처럼 챙기는 모습에 저 역시 어른스러운 모습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네요. 처음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 시절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 얼마나 숨어서 연애했는지 지금 떠올려도 애틋한 기억입니다. 그 숨어서 하는 연애는 얼마 가지 못해 부모님께 들키게 됐지만요. 부모님께서는 신랑을 특별하게 아끼고 생각하신 건 맞지만 딸이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딸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 시동생들 뒷바라지나 하며 사는 걸 원하는 부모님은 없으니까요. 계속되는 반대에도 저희는 굳건했어요. 신랑은 저를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속했죠. 지금처럼 부모님 밑에서 사는 호사는 못 누릴지언정 제 눈에 눈물 빼는 일은 절대 없겠다고 약속하며 저는 그 길로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참 무모했고 사랑밖에 모르던 철없는 시절이었네요. 그렇게 신랑과 도망을 가 약소하게나마 결혼식을 치르고 저희는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신랑은 그때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 저녁엔 대리운전에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 역시 학교를 다니다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지만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었어요. 힘들게 살면서 그래도 신랑과 웃으며 지내는 날이 더욱 많아서 좋았네요. 가슴 한켠으론 부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꼭 다시 돌아가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지냈어요. 그로부터 3년 후 시동생과 신우는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니 그나마 저희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졌습니다. 그때 신랑은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죠. 저 역시 신랑을 반대한 부모님 얘기를 꺼내기 미안해서 꾹꾹 눌러 담고 있었는데 신랑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노발대발 하실 줄 알았던 부모님은 왜 이제서야 왔냐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신랑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신랑도 안아주었지요. 제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님 반대에 집 나간 딸,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따뜻이 맞아주다니요. 그렇게 저흰 쌓여있던 회포를 풀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부모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 부모님께서는 하던 일을 접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의 제지 공장을 제대로 배워 가업을 잇기를 바라셨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신랑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기술을 제대로 배워 가업을 잇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의 결정을 따라 가업을 잇기로 결정했습니다. 너희가 그래도 이젠 둘이 잘 살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세방도 제대로 된 걸 배워야 나중에 애도 낳아도 떳떳하지 않겠냐? 내가 자식이 또 누가 있냐? 영희 너밖에 없잖아. 나중엔 다 너 있게 되는 것이니 일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럼. 영희야, 잘 생각해봐라. 너희 없는 3년 네 아빠랑 나 사는 게 아니었다. 오매불망
너 오기만을 기다렸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라도 아버님 어머님 곁에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일도 열심히 배울게요. 이렇게 가족 상봉은 훈훈하게 되었고 신랑은 직원이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 역시 신랑을 도와 일을 했지만 내조에 더 전념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을 하게 되어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딸을 낳으니 부모님은 더 좋아하셨고 저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인생 너무 행복하다 생각했네요.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 대신 신랑이 회사를 온전히 맡게 되었죠. 어머니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내부에 대해 알긴 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죠. 여보, 이제 당신이 회사를 잘 이끌어가야 해. 돌아가신 아빠 대신해서라도 당신이 책임질 게 많을 거야, 아마. 당연하지. 장인어른 목까지 내가 더 잘 이끌어 나갈게. 당신은 옆에서 장모님만 잘 다독여줘.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소. 고마워. 옆에서 내가 도울게. 회사 운영에 관해서 힘든 거 있으면 엄마랑 나한테 언제든지 말해줘. 이제 당신이 가장이야. 신랑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상심이 큰 엄마 옆에서 위로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엄마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무려 고등학교 친구였죠. 뜬금없는 연락에 놀래서 답장을 했죠. 어머, 연미야, 네가 무슨 일이야? 너무 반갑다. 잘 지내고 있었어? 너 결혼했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내가 정신이 없다 보니.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동창회 한 번을 안 나오니 어쩜? 너무 궁금하다 얘. 잘 지내는 거지? 언제 한번 봐. 그냥 엄마 옆에서 힘이 되드리고 있지 뭐. 그래, 언제 한번 보자. 너무 보고 싶다. 너도 무슨 일은 없고? 난 잘 지내고 있지. 말 나온 김에 내일 어때? 내가 내일 너네 동네에 갈 것 같거든. 이렇게 말 나올 때 봐야지. 그래야 얼른 만나지. 그래 좋아. 내일 나도 딸 유치원 보내고 나면 한결 시간 생기니까 점심쯤 만나서 밥이나 먹자. 점심도 괜찮지? 그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 연미와 당장 내일 보자는 약속을 잡았지요. 연미는 저의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입니다. 같은 반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다. 성인이 되어 자연스레 멀어진 친구였죠. 그렇게 소식이 없이 지내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부고 소식을 동창회에서 듣고 제 전화번호를 물어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아 연락을 먼저 해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연미와의 약속을 잡고 연미를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어머, 너무 반갑다. 어쩜? 더 이뻐졌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신랑은 잘해주고? 아이는 없는 거야? 응? 뭐 그냥. 넌? 어떻게 지내니? 어쩜 그렇게 소식을 딱 끊어. 내가 너 얼마나 궁금해했는데 그때 그 남자랑은 결혼했다며? 동창회도 한 번을 안 나오고 다들 너 궁금해하는데 이제 좀 동창회 좀 나와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고마워. 응, 나 신랑이랑 잘 살고 있지. 지금은 신랑이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가업이어서 일은 계속하고 있어. 엄마도 내가 모시고 있고. 아무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마음에 쓰여서 같이 있는데 내 마음도 편하고 신랑도 본인 어머니처럼 잘 모시는 거 있지?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까 옆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챙겨주기도 했잖아.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어디 너희 부모님한테 신세 많이 지었지 남편도. 그래도 너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얘. 넌 어떻게 지내고 있어?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네. 어디 살아, 지금은? 여기 동네는 볼 일 있어서 잠깐 온 거야? 아, 사실, 나 이혼했어. 결혼해서 알고 보니 빚도 많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혼했어, 사실. 아, 저런. 내가 괜히 물어봤구나. 난 너 결혼했다는 소식만 듣고. 그럼 지금은 혼자 있는 거야? 혹시 어디 있어? 사실 지금 집 구하고 있긴 해. 그래서 이 동네로 집 좀 알아보러 온 거고. 그래도 이제 혼자니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어머, 그랬구나. 그래, 이 동네는 너 어려서부터 지낸 동네니까 좀 낫겠다. 아무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야 낫지 안 그래? 이제 일도 슬슬 알아봐야 하는데 막상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더라고. 격리 자리 하나 나면 좋은데. 점은 그때 마침 저희 공장에 격리 자리를 구한다는 걸 생각해냈죠. 마침 공장엔 격리 직원을 추가로 한 명 더 구인 예정이었는데 학교 다니던 시절 연미는 똘똘했으니 격리 자리를 맡겨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겐 물어보지도 않고 얼른 제안을 했네요. 그것이 지금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격리 자리를 제안하자 연미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수락했어요. 그럼 혹시 우리 공장에서 격리를 한번 해볼래? 어려운 일은 없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옆에서 보조만 잘해주면 될 거야. 마침 우리가 격리 보조 한 명 구하고 있는데 지금 너가 일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 공장은 어때? 어머, 그러니? 어머, 그래도 돼? 사실 안정적인 격리 자리 구하고 있었거든. 나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고. 나야 좋지. 너무 고맙다, 얘.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너 학교 다닐 때도 똘똘해서 아마 잘할 것 같아. 내가 오늘 남편한테 얘기해볼게. 아마 괜찮을 거야. 아, 너무 고맙다,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갚니? 오랜만에 연락해서 일자리까지. 내가 정말 잘 되면 너한테 크게 한 통 낼게. 그렇게 연신 좋아하는 연미를 보니 저조차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말했죠. 오늘 연미라는 친구 만났는데 내 고등학교 동창 말이야. 일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공장에서 격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어? 친구? 믿을 만한 사람인 거야? 일하는데 가까운 사람 엮이면 안 좋은 경우도 많아서. 그래도 우리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치. 우리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냥 상부상조한다 생각하자. 뭐 그렇게 엮일 일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고마워, 여보. 신랑의 허락으로 연미는 그렇게 저희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미가 저희 공장에 취직하자 저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되는 날이 많았고요. 오히려 옆에 친구가 있으니 말동무도 하고 못할 말도 상담하며 좋았습니다. 연미도 일을 열심히 해줬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미도 일에 적응을 하였고 신랑도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공장을 제2 공장까지 오픈하며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려서부터 맨몸으로 살아온 신랑. 그래도 사업 수완 좋아 친정 부모님 공장까지 사업 확장시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업이 확장된 이후부터 신랑은 저를 공장에 자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확장하기 전엔 제가 간간히 가서 회계 장부도 보고 일에 관련하여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젠 가정에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공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같이 운영하는 공장인데 딸아이 교육에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못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속상함을 토로했네요. 엄마, 이제 이 서방이 공장 일보다는 가정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하네. 이게 맞는 걸까? 그래도 아빠가 하셨던 건데. 그래도 이 서방이 사업 수완이 좋아.
사업도 확장시키고 너 위해서 지금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 말한 거 아닐까? 그치. 그 사람이 당연히 나 싫어하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젠 내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 들려서 속상하네. 괜한 마음인가? 에휴, 좋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서방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일도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나한테도 잘하는 거 봐라. 너네 결혼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던 게 난 이서방 볼 때마다 미안해. 우리 딸 고생할까 봐 그랬던 건데 좋게 시켜줄걸. 에이, 엄마는 무슨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이서방도 엄마 아빠 마음 알았을 거야. 에휴, 괜히 얘기했다. 나 위해서 한 얘긴데. 그래, 무조건적으로 믿어줘. 이서방 같은 사람 없다, 요새.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지금은 너 잘 사니까.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나니 신랑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느끼고 신랑을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내조에 전념해야겠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공장 일은 뒤로 한 채 딸 교육에 전념하는데 오래 일하던 경리가 그만둔다며 저에게 밥 한 번 사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아빠가 살아계셨을 적 멤버이기도 하고 연미 선임으로 있던 분인지라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마음이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설득하려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은 손 뗀 지 오래지만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직원이니까요. 어머, 그만둔다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무슨 사정이 생겼나요? 회사도 점점 커지고 우리는 꼭 윤전 씨가 필요한데. 아, 사모님한테 죄송하네요. 그래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어. 그만두기 전에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윤정 씨가 이렇게 갑자기 그만둘 사람이 아닌데 혹시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신연민 씨 얼마나 믿으세요? 아니, 사장님은요? 사모님 일에 손 떼지 마시고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돌아가신 전 사장님이 편하게 눈을 감으실 테니까요. 지금 회사 그 두 사람이 멋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으로 바꾸고 회계장부도 엉망이고요. 법인 지출도 이유 없이 많아졌어요. 회사 규모가 커졌다곤 하지만 그 정도 법인 지출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사모님이 적극 신경 쓰세요. 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그러니까 윤정 씨 말은 지금 우리 그이랑 연미랑 둘이서 짜고 회사를 자기네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둘이 무슨 사이인데 둘이 그러죠? 다른 직원들은 뭐하고, 아니, 윤정 씨는요? 저 역시도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대상 중 하나죠. 왜냐면 돌아가신 사장님과 가까웠고 사모님이랑도 가까우니까요. 아마 저도 제가 그만두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당할 수 있기에 제가 먼저 그만두는 겁니다. 사모님, 꼭 회사 지키셔야 해요. 알겠죠? 그게 돌아가신 사장님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이 공장이야말로 돌아가신 사장님의 혼이 담긴 것 아니겠어요? 아, 지금 뭐가 뭔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윤정 씨, 일단 모른 척 해주세요. 오늘 저 만난 것도요. 제가 더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던 회사를 신랑이 그런 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남아있던 직원들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시키고 마음에 드는 직원으로 교체 중이라니요. 그리고 연미랑은 무슨 사이길래 둘이 그러는지 집에 와 딸아이 자는 모습을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믿고 살았던 신랑이 제가 알던 신랑이 맞나 싶었죠. 그래서 저에게 공장에는 나오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싶어 많이 허탈했네요. 지금부터 연미와 신랑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야 했죠. 일단 신랑에게 비밀로 하고
신랑의 행동 하나하나 추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출근하는 신랑을 뒤쫓아 다녔죠. 역시 윤정 씨 말대로 연미랑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마 꽤 깊어 보이는 사이 같았고요. 밥도 둘이만 따로 나가 먹으러 다니고 밥 먹고 나왔을 때 팔짱 끼는 모습하며 그냥 연인 사이라고 해도 믿을 뻔했네요. 믿었던 신랑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의 바람이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신랑만 믿고 있는 친정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회사에 뛰어들어야겠다고 다짐하였어요.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신랑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퇴근하고 온 신랑에게 공장 일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신랑은 아무렇지도 않은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을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제 몸에 소름이 끼치는 순간이었어요. 나왔어. 장모님, 저 왔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공부 열심히 했나? 아휴, 힘들다. 오늘은 바빠서 그런지 더 지치네. 왔어? 밥은 먹었고? 일단 씻고 밥부터 먹자. 할 얘기도 있고. 아참, 윤정 씨 그만둔다고 하던데 자기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윤정 씨가 그래? 그만둔다고는 하더라고, 참. 아니, 나야 모르지, 뭐. 나이도 있고 본인 회사도 아니니 다들 열정 없는 거 아니겠소? 연미 씨가 있으니 그래도 회사는 괜찮을 거야. 자기 친구 일 하나는 정말 잘하거든. 자기도 너무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윤정 씨는 아빠가 계셨을 때부터 믿고 맡겼던 직원인데. 그래서 말인데 회사 일 다시 시작할까 해? 뭐? 아니, 정민이 교육은 어쩌고. 이제 고학년 되면 더 엄마 손이 필요할 텐데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난 당신이 정민이 교육에 힘썼으면 좋겠는데. 장모님도 예전 같지 않잖아.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고 자기는 가정을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귀엽고 말리더군요. 딸아이 교육과 요즘 부쩍 쇠약해진 엄마의 건강관리를 위해서요. 이쯤 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자기 왜 이렇게 내가 회사 나가는 거 말리는 거야? 나한테 비밀 생긴 거 아니지? 자기가 이렇게까지 날 말리니까 의심스럽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당신이 내조에도 전념하라는 말이지. 지금 회사 확장에 내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 줄 알아? 아무튼 난 나갈 거야. 회사 윤정 씨도 그만둔 마당에 우리 아빠 회사인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겠어. 신랑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어요. 계속 못 나오게 하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결국 엄마에겐 당분간 딸아이를 집에서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나가니 연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일만 하더군요. 일단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건가 싶었죠. 남편과 연미 사이는 시간이 지나면 소원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불륜까지는 들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 몸바쳐 일한 남편, 한 번쯤 눈 감아주고 싶었던 마음과 우리 딸,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냥 나 혼자 넘어가자라고 생각했네요. 정말 미련하고 미련한 짓이었지만요. 이제 회사의 모든 보고들을 저에게 먼저 컨펌받고 사장에게 들어가는 수순이다 보니 남편도 어쩌지 못했어요. 연미는 나날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 우리 남편이랑 바람을 피다니 그래놓고 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붙여왔죠. 영희야, 요즘 안 피곤하니? 넌 니네 딸도 신경 써야 하고 어머님도 요새 몸이 안 좋으시다며 회사 나와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이제 정민이도 고학년이고 엄마도 혼자서 밥을 잘 차려 드셔. 내가 이제 회사를 신경 써야지. 아빠 회사인데. 아, 그래? 그래도 네 신랑 아니었음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겠니?
옆에서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 이가 부득부득 갈렸죠. 내 남편 자랑을 자기가 하는 꼴이라니. 모든 걸 알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화가 났지만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몇몇 구석에서 허위로 처리된 영수증이며 법인 지출 사항을 다 모아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연미에게 월급이 말도 안 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돈적인 부분도 엮여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조용히 정리를 하라고 해야 하나? 아님 지금처럼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야 하나 싶었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버텨가고 있었을 즈음 회사의 윤정 씨를 복직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나보다 회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은 반대했지만 윤정 씨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비춰 강력하게 복직시켰죠. 그래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엎친 데 덮친 격 제가 돌보지 못한 걸까요? 혼자 남으신 엄마가 요즘 통밥을 못 드셔서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췌장암 말기라니요. 정말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엄마마저 췌장암 말기라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계신 엄마를 소홀히 해서 벌을 받은 것 같았어요. 눈물이 너무 흐르는데 엄마는 울지 말라고 다독이시더군요. 그래도 이 세상 이 서방이 있어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요. 너무 죄송했어요. 지금 이 서방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엄마인데 이 서방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다고 하니 더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전 다시 회사보다 집안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옳다구나 싶어 제가 가정에 집중하게 되자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과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요. 그래도 엄마가 지금 중요하니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윤정 씨를 회사에 두고 회사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 친정엄마는 병원에서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 감던 그 순간까지 사위는 바쁘다는 핑계로 임종도 지키지 못하였죠. 엄마를 보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렸으니 되었다 싶었죠. 뭐가 중요할까 생각도 하고 모든 것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끝마치고 발이 나는 날 화장터에 가기 위해 전 제일 먼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앞에서 남편과 연미가 오더군요. 그때까지 그들은 제가 버스에 있는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둘은 아무도 없는 것을 살피고는 새끼손가락 걸고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제 약속하는 거다. 사망보험금이랑 또 회사 지분이랑 하면 이게 얼마야? 자기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 다 왔다. 자, 약속. 애엄마 모르게 빼돌린 거라 장모 사망보험금이랑 다 내 통장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 돈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망보험금도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 아니거든. 얼마나 나를 믿는데. 영희한테 미안하지만 내 인생 자기를 만난 게 큰 축복이야. 아, 정말. 어머님 고맙습니다. 눈 감아주셔서요. 자기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야. 얼마나 갑갑한데 그 집구석. 아주 공주처럼 살아서 사는 내내 숨 막혔다고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정다감하고 저희 부모님을 살뜰히 생각했던 남편이 저런 얼굴이었다니 이가 갈렸습니다. 이제 눈 감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생 내가 믿고 살았던 남자 무너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다독여주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았네요. 알고 보니 남편이 빼돌린 재산이랑 엄마 사망보험금까지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저에게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까지 전부 상담하고 나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회사 지분은 저에게 더 많이 있어 이건 변호사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 그동안 횡령한 금액이랑 사망보험금 반환 여부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천천히 불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회사엔 믿을 만한 윤정 씨가 있었고 기꺼이 이혼을 한다면 증언을 해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윤정 씨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제일 아끼던 직원이기도 했고 그런 윤정 씨는 사장님을 생각해서라도 꼭 제 편이 돼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네요. 남편과 친구가 나누는 문자 상당 부분 횡령 금액이 친구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토대로 불륜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어요. 어느덧 다 모아지기 시작했을 때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을게. 눈 감으려고도 했고 이혼해 보려고도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당신이 지금 내 친구랑 바람을 피는 것도 모자라서 회사 돈을 횡령해? 제정신이야? 넌 이제 정민이 아빠도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 알겠어? 이혼해. 너 지금까지 내 뒷조사 하고 다녔냐? 준 거 있어? 너 그거 정신병이야. 바람이니 뭐니 네 친구랑 내가 같이 일하니까 그런 망상이 들렸나 본데 지금 네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제 너 갈 데는 있고? 정신은 당신이 차려야지. 그동안 모은 증거들 그리고 횡령한 부분 다 있어. 이미 변호사 제출 끝났고 곧 압수수색도 들어올 거야. 당신에 대해서 합의 없어. 우리 아빠가 애써 만든 회사 이렇게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 나 용서 절대 안 해. 알겠어? 내가 키운 회사야, 알아? 내 회사라고. 니네 아빠 엄마 그늘에서 벗어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아빠 회사라는 거야? 그래. 당신이 그런 인성인 거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뭘 보고 자랐겠어. 당신은 기다려. 이제 당신 무너뜨릴 테니까 두고 봐. 그리고 전 친구에게도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친구는 상간녀 소송을 듣자마자 저희 집에 찾아와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네 남편 숨쉬게 해준 게 누군데? 그리고 너도 알았다며? 이제 와서 왜 소송 거는 건데? 내가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줘서 이만큼 큰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회사를 꼴꺽 지가 삼키려고 해? 아주 웃기는 짬뽕 아니야? 당장 취소해, 소송. 개념이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없는 거야? 야, 너 상간녀야. 이게 어디에서 훈계질이야? 나 충분히 참고 있으니 그만해. 참나. 네가 뭘 참아. 웃겨 정말. 넌 네가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재수 없었는지 모르지? 회사 어떻게 다니라고 소송이야. 신랑과 친구의 배째라는 식의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했으나 참지 못하고 친구를 작살내 놨습니다. 그동안에 쌓인 울분이 한순간에 터져나와 저를 주체할 수 없었네요. 저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에게도 이런 파워가 있는지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가 반격을 했지만 파리겐 저를 못 당했어요. 합의는 상간녀 소송으로 대신할게. 소송 취하할게. 너 얻어터진 거 합의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 내 눈에 띄지 마. 알겠어? 남편은 너 가져라. 이제 어디 그지들끼리 손가락 빨고 잘 살아봐.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웃겨 정말. 그리곤 나왔습니다. 뒤이어 친구는 악을 써댔지만 전 속은 시원했네요. 상간녀 소송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반쯤 패놓고 나니 심장은 뻥 뚫렸습니다. 변호사님께도 말하니 너무 위험했다고 하시며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저는 아직 길고 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거의 승소는 제가 확정이어서 마음은 편하네요. 회사는 지분이 훨씬 많은 제가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나가 저와 소송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차지하고 싶어서였죠. 다행히 친정 아빠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회사라 회사가 커졌어도 제 소유라고 변호사님이 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일하던 공이 있어 아마 재산 분할은 들어갈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도 남편과 끝을 내고 보니 한편으론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딸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친정엄마 사망보험금까지 뺏길 뻔했다는 것이 아직도 생각하면 속이 아프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사 보험금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에겐 좋은 아빠였기에 간혹 2주에 한 번꼴로 만나게 해주고 있는데 딸도 아빠를 만나기 싫어해서 요즘 고민입니다. 아마 남편에게 가장 최고의 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벌이겠죠. 이젠 혼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회사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 아빠 살아계셨을 적 같이 일했던 분들도 대부분 복직을 시켜서 같이 힘을 모아 헤쳐나가고 있어요. 아빠가 워낙 인간적이었던 분이시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네요. 이제 혼자서도 잘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든든한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세상에 부모님 빼고는 믿을 사람 없다는 것을 몸소 깨우치고 살아가고 있네요. 눈 내리는 오늘 제 얘기를 할 데가 없어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 보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감기 조심하시고 부디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전에는 내 평생의 반려인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저는 양가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오로지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 뭘 해드리거나 혹은 받은 것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시모께서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서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저번에 동창회에 갔다 왔는데 애들이 이제 다 자기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서 그런지 다들 며느리며 사이며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에휴, 나는 팔자가 그래서 그런가? 자랑할 며느리도 한 명 없고. 아니 글쎄, 어릴 적에는 집도 못 살아서 맨날 밥 얻어먹고 다니던 애가 이제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거기 며느리는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한테 다이아까지 해줬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그때 어머님 어릴 적에 새빵살이 하셨다고 했던 그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래도 그 아주머니 어릴 때는 어머님 댁 새빵살이 했는데 나중에 엄청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신 거라면서요. 어머님도 그때 그 아주머니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거기다가 결혼할 때 아들 장가 보내면서 건물 하나는 통으로 주게 생겼다면서 앓는 소리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 아니세요? 그러긴 했지. 걔네야 잘 사는 집안이니까 며느리 올 때도 빵빵하게 지원해 줬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받고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며느리들도 많은데 걔네 며느리는 염치가 있어서 그런지 다야며 차며 다새로 싹 다 해줬다고 하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아니 나는 솔직히 내가 해준 거 없으니까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다들 보니까 며느리가 살뜰하게 챙기긴 하더라고. 어떤 애들은 애들끼리 알아서 결혼하고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온다면서
자기 시집살이 할 때랑은 요즘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에이, 어머님, 저희도 자주 오잖아요. 저희가 주말에도 쉴 수 있으면 더 자주 왔죠. 주말에도 일하니까 자주 못 오는 거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님 그렇지만 그분들도 어머님께 말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어머님도 저희 알아서 결혼식하고 그런 거 보시면서 기특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생각을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아들 장가 보냈는데 뭘 모르고 보내서 그런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지 뭐. 너희만 잘 살면 그게 제일 좋다마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도 하는 걸 보시고선 뿌듯해 하시고 좋아하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이걸 못해왔네 저걸 못해왔네 하면서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하며 받았던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볼 때마다 비교를 하시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는 것도 매번 간섭하셨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월급을 받고 있었고 집부터 차까지 대출도 많았기 때문에 당장 아이를 낳는 건 힘들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매번 볼 때마다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며 재촉하셨어요. 친정에서는 저희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라 마라 말 한 번 꺼내시지 않으셨지만 시댁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언제 아이를 가질 건지 몇 명이나 낳을 건지 마치 계약을 하는 것처럼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아이는 슬슬 가져야 하지 않겠니? 요즘은 아무리 아이를 늦게 낳는다고들 하지만 너희도 이제 30대인데 우리 때는 30대만 돼도 노산이다 어쩐다 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30대 될 때까지도 아이는커녕 결혼까지 안 하니? 그래도 너희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이 낳을 생각해야지. 너 지금은 꼬박꼬박 달거리도 하고 그러니까 임신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다니까. 어머님, 저희도 아이 낳긴 해야죠. 근데 아직은 저희가 자리도 안 잡혔고 지금 아이 낳아도 힘들 것 같아서요. 아이가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아직 차 할부도 안 끝났고 집도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도 또 오를 것 같아서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준비해서 아이 가지려고요. 예, 언제 준비해가지고 아이 낳니?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언제까지 준비만 하려고 그래? 애는 알아서 다 크는 거야. 일단 낳고 나면 아이가 알아서 큰다니까. 우리 때야 어린이집 한번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그것도 아니더구만. 어린이집도 공짜로 보낼 수 있고 초등학교 가서도 돈 들 일 하나 없다는데 왜 이렇게 준비하고서 아이를 낳겠다고 그래? 어머님, 회사도 계속 다녀야 하는데 아이 낳고 나면 쉴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육아휴직 준다고 하지만 1년밖에 안 되고 아이 돌 되기 전에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아예 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일하시니 아이는 못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아직 두 분 다 일하셔서 아이 낳더라도 봐주실 형편은 안 되세요. 아니 그니까 일단 낳아보라니까. 낳아보면 우리든 너네 집이든 도움을 주겠지. 네 남편도 같은 생각이니? 네가 이렇게 고집 피우니까
우리 아들이 아이 못 낳겠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는 아이 못 낳고 세월 그냥 흐르는 거야. 너희가 아이 하나만 낳을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출산할 것도 생각하다 보면 너 지금 준비 안 하면 늦는다니까? 시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 물어보고 저는 매번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아 힘들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들어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당장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육아휴직은 저만 쓸 수 있었고 복직을 할 수 있다는 장담도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양가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길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항상 아이를 일찍 가지라고만 말씀을 하셨죠. 매번 시댁에 가서는 시부모님도 모두 저에게만 말을 하시는 탓에 스트레스는 저만 받았어요.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 고민을 얘기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어른들이야 그냥 하는 말이지. 거기다 대고 이러니 저러니 왜 말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안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 소식 없길래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야. 엄마 아빠 주변에서는 벌써 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형편이 이렇다고 말해도 아마 크게 생각 안 하실걸?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 아, 왜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니, 당신이야. 시부모님께서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러지. 다 나한테만 언제 아이 가질 거냐고 물어보시잖아.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한테 아이 가지려고 노력 좀 해봐라. 한마디 해보신 적 있어? 없잖아. 당신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른다니까? 우리 집에서도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잖아. 왜 없어? 있는데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지. 나도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나는 신경 안 쓴다니까. 그냥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야말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이 지금 가지면 어때서? 지금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이 낳는다고 돈 수억 깨지는 것도 아니잖아. 뭐? 당신 진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전에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서 자기는 그런 집에 아이 키우고 싶지 않다며. 우리 지금도 대출금에 매달 허덕이고 사는데 아이까지 낳으면 어떻게 애 키울 거야? 조금이라도 상황이 풀려야 아이를 갖든지 말든지 하지. 준비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거 당신이 그래도 같이 벌면 낫다면서 결혼한 거잖아. 그래 놓고서는 양가 부모님 챙기는 것 때문에 결혼하기 전보다 더 허덕이는데 여기서 아이까지 낳으면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 망했어? 아니잖아. 힘들긴 힘들어도 잘 살고 있잖아. 당신은 잘 살고 있으면서 너무 부정적이라니까. 아이도 낳으면 다 알아서 크는 거야. 아이 낳아가지고 맨날 명품 옷 입히고 키울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많이 들어. 당신이야말로 허영심에 너무 잘해주려고 하니까 다 돈 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낳아놓으면 알아서 잘 커. 지금 당장 대출금도 힘든 상황에서 남편은 어쨌든 아이를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며 책임감 없는 말을 항상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더 흐르고 친정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간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친정 부모님께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재산이 많으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얘기지만 다른 형제들도 재산을 친정 부모님이 받으시는 게 맞다고 하셔서 별탈 없이 재산을 상속받으셨고, 그 중에서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매달 쪼들리며 살아가셨던 친정 부모님도 한순간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셨어요. 저는 그 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너무나 좋아했죠. 와, 당신 진짜 좋겠네. 이제 우리 쪼들리면서 안 살아도 되겠다. 당신 몫은 얼마라고 했지? 우리 그거 처분해가지고 집 좀 괜찮은 곳으로 옮기자. 안 그래도 매달 대출금 갚느라고 힘들었는데 진짜 잘 됐다. 하늘에서 우리 살라고 도와주시는가 보다. 그지? 어머님 아버님은 뭐라고 하셔? 이번에 재산들 다 처분하신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대? 그래도 사인 내가 가서 좀 거들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당신이 가가지고 뭐래. 엄마 아빠도 그 재산 다 받으실 건 아니시라고 하셨어. 형제들 다 공평하게 나눌 거고 엄마랑 아빠도 별로 욕심은 없으셔. 알고 계셨던 재산도 아니고 전혀 모르고 있으셨던 재산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고민이신 것 같아. 혹시라도 이렇게 안 알려진 재산도 있지만 빚도 있을까 아직은 당장 처분하시기는 힘드신 것 같아. 에이, 그래도 빚은 없으시겠지. 다 조회해 본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친척분들이 다 동의했다며. 평생 할아버지, 장인 장모님께서 모시고 살았으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물려받는 거 다 동의했다는데 무슨 고민을 하셔? 당신이 가가지고 그거 그냥 다 받으시라고 옆에서 말씀드려. 아니면 내가 가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말해볼까? 그거 그냥 다 받아도 괜찮다고. 그걸 왜 우리가 가서 말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가 관여할 건 없어. 그리고 내 몫으로 재산 올지 말지도 모르는 거고. 받아도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고. 그동안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재산이 엄청나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받겠다 하지 못하고 있어. 아니, 뭔가 빚이 있으면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 와서 이거 갚아라 저거 갚아라 했겠지. 받아도 될지 말지가 아니라 받아야지. 당신 그거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도 당신 몫으로 남겨두신 거라며. 유언도 다 해두셨다는데 그걸 왜 안 받겠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할아버지의 숨겨둔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혹시라도 이 재산을 받으면 숨겨진 채무까지 다 받아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남편은 이미 재산도 드러났는데 채무까지 다 밝혀진 거 아니겠냐며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했죠. 부모님 앞으로 우선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를 해두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부터 남편이 갑자기 사업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사업을 하겠다 나서보지 않았던 남편이라 갑자기 왜 그런가 싶었는데 유산으로 받은 걸 생각하고선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였죠.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그래. 그동안 월급쟁이라 사업 도전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솔직히 우리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도 많이 썼고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함부로 돈 쓰면 안 되니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사업 도전해도 괜찮지 않겠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이 낳을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월급만 받고 생활을 해?
사업해서 대박을 쳐야 그래도 살만해지겠지. 갑자기 왜? 당신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었어? 전에도 지인들이 같이 사업하자고 해도 당신 사업 자금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서 그때도 안 된다고 거절했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설마 당신 나 유산 상속받을 거라는 거 그거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거 지금 정리도 안 됐고 아직 받을지도 모르겠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살기는 살아야 하지 않겠소? 당신이 그 유산만 받으면 우리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장모님이며 장인어른도 상속해 준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안 받겠다고 난리야? 이미 다 정리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이 왜 우리한테 왔겠소? 앞으로도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할아버지가 남겨주셨겠지.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 돈을 지금 당장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로 왜 사업을 해? 우리 멀쩡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지금까지 사업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지금 하고 싶다는 사업도 당신이 지금까지 하던 일이랑은 전혀 다른 일인데, 왜 일만 벌이려고 하는 거냐고. 사업하려거든 그거 당신이 직접 일해보고 배워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아니, 돈이 있는데 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일해보고 배워보고 하는 건 그만큼 자신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만 그러는 거야. 우리는 돈도 있는데 왜 사업을 시작을 못하냐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상하다. 내가 그 돈 다 쓰겠다고 하는 거야? 그냥 사업 자금으로 잠깐 빌려서 쓴다는 거지. 잠깐 쓰고 사업 잘 되면 다시 갚아주면 되는 거잖아. 남편은 유산을 받게 되자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평소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하고 싶다던 사업도 원래 하던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이 다 나서서 사업을 시켜주라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모가 급하다며 저를 불렀던 날이 있었어요. 가보니 시모 지인분들이 다 같이 모여 계셨죠. 처음에는 웬일로 불렀나 싶었는데 시모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기가 막혔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아니, 저번부터 우리 친구들이 너 너무 궁금하다고 하길래 불렀어. 괜찮지? 우리 이제 자리 금방 마무리되는데 안 그래도 너랑 할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집에나 갈까 싶어서. 내가 얘기했지? 우리 며느리 이제 유산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업 시작하겠다고 해서 우리 집에 가서 사업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아우, 예. 며느리가 사업 자금도 대주고 진짜 좋겠다. 아유, 나는 언제 저런 며느리 볼까? 안 그래도 얘가 며느리가 이제 유산 많이 받아서 사업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엄청 얘기를 하길래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인 것 같네.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얘가 엄청 속상해했거든. 아유,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우리 며느리 들으면 속상하게. 그래도 이렇게 유산 정리해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특한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렇지? 아들이 우리 집안 살려보려고 저렇게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워서 그랬겠지. 우리가 나중에 잘 되면 너희들한테도 한턱 크게 쏠게. 그렇게 알아. 아차차. 우리 이제 가서 얘기 좀 해야 돼가지고 나 먼저 가봐야 되겠다.
시모는 시모 지인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사업자금을 내주는 것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죠. 집에 오고 나서도 시모는 제가 마치 유산을 모두 사업자금으로 다 투자를 할 것처럼 확정하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 말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서는 제가 유산을 받는다는 것도 남편이 그 유산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죠. 이것 때문에 남편과도 정말 많이 다퉜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악의 없이 그저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다면서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유산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과 갈등이 생기자 전 유산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다음부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사업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고 정말 둘도 없는 사랑꾼처럼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전 그때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을 했었죠. 원래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까지 저녁을 차리긴커녕 야근하며 먹고 온 날도 제가 저녁밥을 차려주길 기다렸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저녁상을 차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어? 매번 집에 오면 저녁상 차리기 바빴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당신이 맨날 저녁 준비하고 있잖아.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간다, 약속이 있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말에 여행 가자고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서 그래? 무슨 얘긴지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무슨 일은? 그냥 당신 고생하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지. 이번 주말에도 당신 나랑 캠핑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이랑 뭐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남긴 거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지금처럼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야 할 시간도 훨씬 많아질 텐데 지금부터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해야지. 내가 철이 없었어. 오, 웬일이야? 당신 매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놀아야 한다고 나가기 바빴잖아. 벌써부터 아빠 되려고 준비하는 거야? 요즘같이 이렇게 잘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줘? 나는 처음에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런가 했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요즘 사업하고 싶다고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뭘 왜 그래? 그냥 철 든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이 좀 일찍 가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 조금만 더 있으면 30대 후반이야. 그때 돼서 아이 가지려고 하면 솔직히 애 클 때까지 일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해서 그래. 우리가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나서 아이 키울 것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아이라니? 우리 그래도 5년은 더 있다가 준비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하긴 요즘 같은 생각에는 아이 낳아도 괜찮겠다 싶긴 해. 우리도 열심히 일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있고 솔직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 낳아도 될까 걱정 많았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긴 하는데 당신 아이 갖고 싶어서 지금껏 이렇게 노력한 거야? 그래. 당신이랑 이제는 우리 아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장모님 장인어른도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얼른 손주 보고 싶으실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했는데 안 그렇게 생각하시겠어? 저번에 안 그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뵈러 잠깐 갔었는데 슬쩍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지.
당신도 잘 생각해봐. 그때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자신이 더 노력할 테니 아이를 갖자는 얘기도 했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친정집에도 갔다 왔다고 하는 걸 듣고 나서 보니 남편이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남편이 노력하는 것이라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꾸준히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명절날에도 남편은 친정에 먼저 가자고 해서 친정에 일찍 갔다 왔습니다. 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하루 있다 그 다음날 왔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유, 우리 딸 명절에 얼마 만에 얼굴 보는지 모르겠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매년마다 우리 딸이랑 항상 함께 있었는데 매번 명절 다음날에 오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었거든. 이렇게 명절 아침부터 딸아이 얼굴 보니 참 기쁘기도 하고 그러네. 우리 강서방 정말 고마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허락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돈께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네, 장모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죠. 저희부터는 저희 집이랑 그렇게 매 명절마다 돌아가면서 먼저 갈 거니까 이제 적응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도 제가 장남이라 엄마 아빠가 먼저 오길 바라시지만 아내는 외동딸인데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 아이랑 같이 오면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더 좋으시겠죠? 어머, 그러네. 우리 손주까지 같이 오면 우리가 더 기쁘지, 안 그러니? 그래, 강서방은 요즘 잘 지내고 있지? 저번에 와서 힘들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생각해보니 너희 결혼할 때는 우리가 뭐 하나 해준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게 결혼했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생각이 짧았어. 그치? 아유,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별소리를 다 하고 갔네요. 장모님 장인어른 걱정하시라고 했던 말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와이프랑 앞으로 더 잘 지내려고요. 이렇게 명절에 먼저 방문하는 것도 앞으로 더 잘 지내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절 아침까지 친정에서 기분 좋게 보내고 저희는 오후가 다 되어서야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도착하기 전까지는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도착을 하고 보니 시모는 저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를 해주셨어요. 저녁 식사까지 기분 좋게 마치고 나서 저는 방에 들어와 초저녁부터 잠에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들었는데 잠결에도 누군가 소곤소곤 대는 소리가 딱 느껴져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말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모와 남편이었죠. 엄마, 좀만 참아. 이렇게 하는 것도 몇 년이야. 몇 년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살 텐데 이것조차 못 참겠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엄마도 조금만 참으셔.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마음 놓이게 해야 완전히 내 편을 만들지. 내 편 만들기가 어디 쉬워? 앞에서 얼굴 붉히지 말고 1, 2년만 참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아유, 내가 열불이 터져가지고 오늘 나 얼굴 찌푸리진 않았지? 그래, 그 집에 먼저 가니 거기 부모들은 어쩌디? 좋아하디? 에휴, 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가만히 있어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작 몇 년 당겨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을 게 있겠나 싶고. 어쨌든 저것들 재산 싹 다 빼올 준비는 잘 돼가지? 아, 그럼 엄마. 이렇게 한번 해두면 그 재산 싹 다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 앞으로 몇 개월만 더 공들여도 될 것 같아. 엄마,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생각보다 많은지 오늘 가보니까 장인장모 얼굴이 폈더라. 그거 싹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엄마 호강하게 해줘야 할 텐데. 막말로 거기 딸 한 명이라 거긴 다 내가 가지고 오긴 할 테지만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려. 조금이라도 당겨받는 게 낫지. 임신 준비하면서 아이 키우려면 돈 필요하다고 하면서 좀 받고,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고 좀 받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처음부터 부모를 찾아갔어야 하는걸. 쟤는 눈치가 빨라서 안 돼. 그래, 처음부터 부모한테 가서 말했으면 쉬웠을 거잖아. 어쨌든 안 그래도 눈치 빠른 애 눈치챌라. 조심하고 1, 2년 연기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잘 준비해. 아이도 얼른 가져야 되겠네. 그래야 저쪽 부모가 보따리 풀지 않겠어? 자기 딸 자식 거지처럼 사는 거 누가 바라겠냐고. 너는 제가 끝까지 모르게만 잘 숨기면 되는 거야. 전 시모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공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친정 부모님한테 갔던 것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면서 하소연을 하려고 갔던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갖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라 생각해 남편에게 임신하면 모든 생활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면 자존심 상해하니 비밀로 하자며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는 저에게는 숨기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뒤로는 저와 다투면서 했던 대화 내용들을 모두 녹음하고 메시지도 다 저장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친정집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모두 제 탓으로 돌릴 수 있겠다 싶어 저도 연기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어느 정도 일이 진전되었을 때 전 바로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재산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여기저기 투자를 받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 남편에게 유산을 못 받게 되었다 말을 꺼냈죠. 여보, 나 사실 할 말 있는데 당신이 하도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서 나도 좀 생각을 해봤어. 솔직히 나라고 그게 눈이 안 가겠어? 우리가 넉넉한 편도 아니고 그거 처분해서 사용하면 우리도 얼마나 편하고 좋아. 안 그래도 우리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아이 낳고 나면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 진짜 잘 생각했네. 우리 시작이 너무 어려웠잖아. 그거 할아버님이 남겨주신 거긴 하지만 잘 쓰는 걸 원하실 거야. 앞으로 더 많이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그거 아예 처분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하는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 사업할 때 쓰면 더 좋고 말이야. 그래,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이제 그거 쓰려고 해도 못 써. 알고 보니 할아버지 채무 있었던 거 처리해야 해가지고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유산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채무도 상당하대. 나한테 주려고 했던 땅이 거의 절반 이상이 빚이라서 그거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대. 그래서 그거 처리하고 남는 것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내 몫은 없을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당신한테 이 정도 몫이라고 하면서 나눠준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다시 가지고 가서 빚을 청산한다는 얘기야?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겠지. 부동산인데 왜 당신은 그 채무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건데? 아니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말해봤는데 그거 정리하고 처분하려고 하니까 거기 묶여있는 게 많더래. 그래서 그거 정리해가지고 수익화 해봤자 얼마 남지도 않고 애초에 묶여있는 채무도 많아서 더 대출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줄까 여쭤보길래 그냥 괜찮다고 했어. 그냥 그거라도 정리해가지고 우리 가질까? 엄마네도 지금 할아버지 빚 때문에 정신 없으신가 봐. 뭔 개소리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고선 지금 이게 뭔 소리냐고? 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아,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지금 어디 계셔? 나 지금 급해서 당장 만나야 돼.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바로 친정 부모님을 찾았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뒤로 알아보니 저에게는 말도 안 하고서는 투자 설명을 하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께 받을 재산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주말에 다시 찾아가 제 채무인 척 부모님께 갚아달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제 말을 듣고서는 자신의 계획에 틀어질까봐 바로 친정 부모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죠. 전 그런 남편 앞을 막아서고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에 띄어져 있는 번호를 보고서는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어디서 많이 본 번호 아니야? 통화 한번 해볼래?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이혼하고서는 이 여자랑 다시 새 시작할 거라고 했던데 맞아? 근데 웃긴다. 무슨 돈으로 사업 시작하고 무슨 돈으로 새 시작을 한다는 건데? 왜? 엄마 아빠한테는 내 빚이라고 말하고 돈 받아서 당신 빚 갚고 사업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가 반대한다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투자 받고 그러면서 우리 재산 야금야금 가지고 가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연기한 거니? 뭔 소리야? 당신 지금 뭔 헛소리야?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 같은데 당신은 집에서 좀 쉬어.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만나고 올게.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당신 유산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와야 되겠어. 아무래도 어른들이라서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지금껏 별탈 없었던 일이 갑자기 왜 문제가 생겨? 안 그래? 그 여자는 그냥 나랑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와, 오해? 당신은 사업 파트너랑 같이 호텔도 드나드나 봐. 당신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호텔이었니? 거지 같은 애 그나마 사람 같아서 걷어줬건만 역시 사람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렇지? 당신이랑 당신 엄마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우리 집 재산 싸그리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더라? 소름 끼치게. 근데 너 돈 없잖아. 돈도 없는 거지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일을 벌려놨어? 우리 집 돈이 네 돈이니? 사람들한테는 그 돈 네 돈처럼 말해놨던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넌 여기 집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혼해.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이혼은 왜 하고? 내가 무슨 일을 벌려놓았다고 그래? 당신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런 마음 품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오해하는 거야. 여보, 진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처가댁에 찾아간 건 맞긴 맞는데, 사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잖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 도움만 좀 받으려고. 개소리 좀 작작해. 우리가 뭐가 어렵니? 멀쩡히 월급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네 욕심 채우려고 하니까 부족해 보였던 거지, 아니야? 근데 어쩌지? 난 네 욕심 채워주고 싶은 생각 1도 없거든. 그렇게 사업하고 싶거든. 네 능력으로 마음껏 해봐.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남의 돈을 넘봐? 당신 같은 사람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지.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멀쩡히 일을 다니는 척하면서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며 설치고 다니며 알게 된 여자와 외도도 저지르고 있었어요. 마치 저희 집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니 당연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남편은 헛된 바람을 맞게 되었던 것이었죠. 전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과 모든 증거를 다 찾아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숨기고 여러 번 친정집으로 찾아가 돈을 받았던 정황이 있었어요. 그간 돈을 받으며 제가 몰래 빚을 만들었다고 하거나 혹은 임신 준비를 하느라 필요하다며 말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받은 돈들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죠. 한두 번 친정 부모님께 받게 되자 남편은 자신의 사업 자금도 친정 부모님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일을 벌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간 친정 부모님이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유산을 모두 남편에게 주기 전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분할을 해달라며 제 몫으로 받게 될 유산까지 분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오히려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유산을 받을 거라는 말만 믿고 사업을 벌려놓았는데 돈이 없었으니 사업 시작도 하지 못했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도 투자를 하고자 하셨으니 민사로 고소를 하셨고 그에 대한 배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고 했던 남편은 결국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뒷감당은 시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해요. 며느리 유산으로 인생이 펴질 거라 생각했는데 욕심 때문에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투잡까지 뛰어가며 채무를 갚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유산은 모두 부모님에게 주겠다고 말했던 다른 친척 형제들에게 다 배분을 하셨고 친족들은 그전보다 더 큰 가족애를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힘든 순간에도 제 곁에는 늘 부모님과 친척들이 함께했죠. 비록 남편과의 연은 끝이 났지만 그동안 먹고 사느라 서로를 잘 챙기지 못했던 친척들과는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로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줬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좀 어렵다 보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구해도 그만두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배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지만 고된 일을 저에게는 시킬 마음이 없다면서 강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만 더욱더 악화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도배 일은 어느덧 남편 옆에서 10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고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몇 달간 온몸이 쑤실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지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행복감이 더 컸었고 고생한 만큼 저희 집안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파트를 장만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넉넉한 54평을 계약할 수가 있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와 54평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혼자 살고 있는 시모까지 걷어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건 싫어해서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작은 방 하나 내어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어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54평에 방 4개면 나 하나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왜 싫다는 거야?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그 돈 너희들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몸도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좋잖니. 아, 글쎄 그건 안 돼요.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저는 싫어요. 그냥 거기서 사세요. 왜 굳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드라마나 TV 프로 같은 데서 함께 지내다 보면 고부지간 사이 틀어지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이 봤었는데 우리 집안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엄마가 무조건 이사가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다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너는 항상 보면 며느리만 중요하지 엄마가 어떻게 살든 그런 건 관심조차 없는데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며느리를 잡아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내자는 건데 너는 단칼에 거절을 하니? 그럼 며느리만 좋다면 너도 허락해 주는 거지? 내 아들은 네가 힘들어지는 걸 못 보겠다고 나를 거부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남편과 같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게 될 시간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집에 있으면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이 자주 생겨서 심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한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가 많이 배려하겠지만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로 끝날 것 같아서 저도 사는 건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도 분명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과도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가끔 마찰이 생기는데 어머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제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다가 결국 중간에서 감정이 터져버리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이사 가는 집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생활할 필요 없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싫어요. 남편이 시모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남편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쯤에 첫째 딸이 심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일이 바빠서 시모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너무 먼 지방에 계시고 일도 하셔서 시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저희 집에 시모가 들어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제 딸을 봐주기는커녕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동네 지인분들을 다 끌어들여 저희 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판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그 전부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모에게 싫은 소리 해봤자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 묵묵히 제가 알아서 처리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출퇴근을 같이 해서 남편이 항상 시모의 행동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처럼 똑같이 참고 있었고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시모가 저희 집에서 술판을 벌인 건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제 딸은 방에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조금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시모의 무책임한 행동에 결국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그날 이후 한동안 시모와 연락까지 끊어버렸었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모는 저희 부부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고 그 노력에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는 겉으론 용서를 구했지만 속으론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는지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길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던 상태라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시모는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쳤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시모가 그런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무방비 상태로 시모에게 머리를 한 움큼 뜯긴 적이 있었죠.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단어가 한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안 보고 개족 보라면서 엄마가 한국분이 아니라서 제 얼굴이 약간 이국적으로 생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건들지 말아야 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살면서 외모적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너무 서운했었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줘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저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했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는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자 남편도 시모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저와 같이 연락을 끊고 지냈었어요. 시모는 지인들과 술 한잔 하다가 욕먹었던 걸 서운하게 생각해서 저에게 본풀이를 한 거라지만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건 정말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린 채 2년간 얼굴도 안 보고 지냈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었고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날 시모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호자가 필요했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남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로 타박상 정도 있었지만 그 핑계로 다시 저희 부부에게 접근하려는 의도 같아 보였어요. 너무 놀랐는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했었고 끊어내지 못하게 천륜이라고 걷는 것조차 힘들다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려 하지 않길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만 지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두 달이 넘어가더니 어느새 6개월이나 지나가게 되었고 저희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시모가 겉으론 힘들다고 하면서 저희가 안 볼 때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몇 번이나 포착이 되었거든요. 걷는 게 힘들다며 나이를 먹어서 다친 부분이 잘 낫지 않는다고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 몰래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거짓된 행동들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라서 시모에게 조금도 잘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도배일 특성상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다른 현장으로 옮길 때 몇 번이나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한다면 그땐 정말 평생 얼굴을 안 보기로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키더니 저희 안 볼 때는 몰래 밖으로 나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시모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몰래 집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움직이길래 남편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는데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들어간 건물 앞에 경찰차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길래 너무 놀란 저희 부부는 차에서 내려 시모가 들어간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더니 잠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모 또한 함께 있었고 그동안 저희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시모는 정상적이지 않은 노름을 하고 있던 거였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철이 없어진다더니 쉴 틈 없이 사고를 치는 시모의 모습에 결국 저희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징역을 살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주어졌었고 그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남편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까지 끊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모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저희 가정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시모도 처음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왔었지만 강하게 차단해버리자 시모도 결국 포기를 하고 또다시 혼자서 몇 년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또다시 접근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싫다고 반대를 했어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데 무작정 밀고 들어와 고집을 부려서 저희도 참 난감했었어요.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정말 몰랐었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시모도 욕심이 생겼는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들어오려 하길래 남편이 사전에 차단을 했어요. 어떠한 말을 해도 전부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온갖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전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해왔던 터라 또다시 반복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희가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눈물까지 흘렸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인생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애원을 했지만 남편과 저는 시모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서 더는 대화해봤자 서로의 기분만 안 좋아져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도 시모만 보면 치를 떨 정도로 너무 싫어했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더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며 줄 게 있다고 저만 오길 원했어요.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장소를 문자로 찍어 보내줬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설명한 뒤 저 혼자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이거 받아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네가 우선인 게 말이 되니? 내 아들과 그만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혼이요? 그 말 하려고 지금 저를 부른 거였어요? 이건 뭐예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100만 원으로 뭐 하자는 건데요? 설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니? 네가 지금 내 아들 믿고 상당히 설치는데 결국 팔은 하늘로 굳게 되어 있다는 거 몰라? 내가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둘이 그만 정리해라. 역시나 당신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이 없었네요. 눈물 흘리면서 같이 살자고 애원했던 것도 전부 거짓된 모습이었고 진심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죠?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한 줄 아니? 남은 인생 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였어. 너 같은 개족보가 그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필리핀 사돈이 웬 말이야? 첫째 손녀가 예전에 몸살 났을 때 왜 내가 안 봐줬는지 알아? 순수 한국 혈통이 아니잖아.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정이 가겠니? 남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들이 국제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데? 너 같은 개족보 때문에 우리 집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네 뱃속에 태어난 자식들 얼굴 꼴 보기도 싫고 너도 그만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네가 뭔데 모자지간을 끊어내려 해? 100만 원 줄 테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의 집안 그만 망치라고. 정말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는데 더 대화해봤자 뭐 하겠어요. 일단 100만 원은 준 거니까 받을게요. 그동안 그이가 생활비 줄 때마다 그 돈 정말 아까웠었는데
오늘은 이 돈으로 가족들끼리 외식이나 해야 되겠어요. 나이를 먹더니 정신 상태가 산으로 갔나 봐요. 아무래도 조만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오락가락 하는 것 보니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요양원 가서 자리 잡는 게 좋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할 말 다 끝났으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돌아가는 길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이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가서 미리 짐 좀 싸두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야 저희도 두 발 뻗고 잠 좀 잘 수 있겠어요. 당신이 애초부터 똑바로 된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가 부른 거 아니니까 음료수는 당신이 계산하세요. 이 돈은 저희 가족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저도 주스를 들어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렸죠. 화가 잔뜩 올라온 시모는 남편과 그만 이혼하라며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양손을 붙잡아 패대기 쳐버렸고 몸에 묻은 커피를 털어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의자를 들어 저에게 집어 던졌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등을 맞게 된 저는 비명과 함께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웅크린 채 힘겹게 남편한테 전화를 연결한 뒤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제 전화기를 사정없이 신발로 밟아 액정을 깨부순 뒤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며 당장 이혼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시모를 말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저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제 전화에 바로 달려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거침없이 걸어갔어요. 남편이 이성을 잃은 모습에 시모는 뒷걸음질 치더니 엄마한테 얼굴을 붉히면 되겠냐고 양손을 잡으면서 어색한 미소로 단둘이 같이 살자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랑 나랑 이렇게 된 건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며느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방금 이혼하라고 했거든. 위자료까지 챙겨줬으니까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살자. 그렇게 할 거지? 설마 너를 낳아준 엄마를 등 돌릴 거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지? 네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너희 아빠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잖아. 그때부터 사는 게 정말 힘들었었다. 그래도 너를 놓지 않았고 악자같이 살아오면서 키워줬는데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희들 돌아서면 남이지만 엄마는 피를 나눈 천륜이다.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 혹시 알아? 54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 전부 다 먹으려고 너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라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도 많이 봐서 알잖아. 더군다나 개족부인 쟤랑 같이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앞길이나 망치는 게 엄마야?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봤으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해 보이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아예 끊어내려 했어도 저 사람이 낳아준 당신을 내치는 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자고 저를 설득했었어요. 그만큼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 생각하며 좋게 풀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제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저 사람이 제 옆에서 같이 힘들게 일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당신은 매번 매 순간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고독사로 떠나도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뭐라고?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쟤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결국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선택해라. 쟤야 엄마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쟤를 선택하는 순간 엄마는 저 다리 위로 올라갈 거라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고요.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는 카페에서 뛰어나가 길 건너편에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남편이 자기를 말려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를 부축해준 뒤 차에 태웠어요. 시모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 위 난간까지 올라가 액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가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다리에서 내려오려던 순간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충격적이게도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물에 빠진 시모는 기절을 했는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다리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를 물 밖으로 힘겹게 건져냈는데 숨을 쉬지 않아 인공호흡을 하면서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몇 분 뒤 구급차가 도착해 시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 옮겨진 시모는 다행히 다시 심장이 뛰긴 했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서 깨어나는 바람에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숨만 쉴 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담당 의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깨어난다 해도 이미 뇌에 손상이 가해져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2달이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시모는 처음보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고 의사의 입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저희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다리 위로 올라갔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거고 받아준다면 또다시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할 것 같아 시모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응징을 해주려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게 버텨봤자 앞으로 2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정신이 깨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의사는 그럴 가망성이 거의 없다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은 저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몇 번 있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꽤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이런 일까지 오게 만들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화목하고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